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이렇게 불법 스팸 문자가 폭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가질 경우 내 집 마련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이었죠.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또 신혼부부나 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주거 부담 완화안이 담겨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한국은행이 우리의 금융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그 진단을 내놨는데 네. 일단 다양한 잠재적 위험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한 게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 이고요.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금융안정 보고서가 이제 한국은행이 1년에 2번씩 네. 발표를 합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또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분석하는 상당히 중요한 보고서이고요. 네.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한 이제 여러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취약층이 갖고 있는 빚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네. 부동산 PF, 또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점 등을 우리 금융의 잠재적인 위험으로 꼽았고요. 특히 이제 취약층 가운데서 눈여겨볼 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을 꼽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규모에 있어서는 증가세 자체는 둔화됐는데 네. 연체율을 보니까 2022년 2분기 말에는 0.5%였는데 올해 1분기 말에 이게 1.52%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산술적으로 3배가 그러네요. 연체율이 올라갔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런 취약차주 비중이 가계보다 자영업자가 2배 더 높아지는 이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민간 부문의 부채가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점도 한꺼번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의 국내 총생산 GDP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 부문의 부채를 나타내는 걸 이제 민간 신용 비율로 따지는데 네. 이 비율이 1분기 말 기준으로 206.2%로 추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GDP의 2배란 이야기가 되겠고요. 네. 이제 여기에다가 민간에다가 정부의 부채까지 더할 경우에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4분기 말 기준으로 251.3%. 네. 이건 이제 2.5배다라는 뜻이 네. 되겠죠. 가계하고 기업 정부 다 합한 빚이 맞습니다. GDP의 2.5배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이거를 네. 이제 전체 다 합한 총 빚의 양을 보면 선진국 그룹과 비교했을 때 높지는 않아요. 그 평균보단 낮긴 한데 민간 부문만 따로 떼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와 기업 부분만 따로 떼놓고 보면 선진국 평균이 160%거든요. 네. 우리가 200%가 좀 넘었으니까 크게 웃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채를 줄이고 이제 신용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우선 중장기적으로 민간 부분의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했고요. 특히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네. 스트레스 DSR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서 GDP 대비 이 부채 비율을 계속 낮춰야 한다.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부문의 경우에는 또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구조 조정, 특히 이제 각종 대출들이 어떤 부동산 특정 부문으로 쏠림이 재현되지 않도록 비은행 금융기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전격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오늘 한은은 스트레스 DSR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약간 좀 엇박자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엇박자죠. 딱 보면 물론 이제 한국은행은 독립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운영하긴 하지만 오늘 이제 이 보고서가 발표 후에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역시 예상대로 쏟아졌습니다. 네, 네. 즉 금융당국의 어떤 스트레스 DSR 2개월 연기 결정과 한은의 전반적인 이런 조언들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죠.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은은 이번 연기 조치는 어떤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네. 또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조정의 연착륙 이런 과정에서 미세 조정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은 그대로고 현재 정책 당국과도 이런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스트레 DSR 연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서울 지역의 일부 집값이 상승 전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게 기조적으로 상승 전환하는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조금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죠. 네,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한 지원 방안은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달에 이제 경제 이슈 점검회의를 통해서 전체 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걸 이제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나온 겁니다. 네. 일단 이번에 발표된 거는 반도체 분야의 저리 대출, 그러니까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었고요. 역시 이 프로그램은 어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총 17조 원 규모이고요. 네. 예를 들면 소재 부품 장비, 또 팹리스라고 해서 반도체 그 공정에 들어가는 투자, 네. 각종 제조 시설, 쉽게 말해 반도체 전 분야에서 새롭게 투자하려는 그런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저리의 대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은행이 대출해 주는 것보다 최대 1%포인트 더 저렴하게 네. 중소 중견기업은 최대 1.5%포인트 더 낮은 이런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하나 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올해 말에 일몰 예정인데 이 일몰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올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네. 아까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반도체 회사 말씀하신 거였죠? 그렇죠.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이게 사실 이제 전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 K칩스법이라고 해서 네네. 뭐 한국판 반도체 지원법, 특별법 이거를 이제 추진했다가 폐기됐는데 이걸 좀 되살리자라는 취지가 되겠고요.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할 예정인데 규모가 일단 큽니다. 세액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고 네. 또 각종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10%포인트씩 기존보다 더 높이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앞서 이제 그 세액 공제 그 일몰이 올해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거는 10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10년이요? 네, 포함되어 있고 저는 이제 또 이 부분이 더 눈에 띄는데 지금 경기도 용인 지역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구로 지정이 돼서 조성이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반도체 시설을 짓기 위해서 중요한 게 전력, 용수, 각종 주변의 인프라, 기반 시설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와 협의라든지 뭐 시민단체, 환경단체와의 조율 과정에서 상당히 좀 그 난항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그 책임 의무화 방안 그리고 각종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고요. 네. 또 하나 국가 반도체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네. 이 위원회에는 각종 부처 관계자들, 학계 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게 이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안인데 그러네요. 오늘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네. 이 안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여야 혹은 정부까지 이 K칩스법에 대해서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적극 지원 의사를 지금 갖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2대 때 좀 입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 대한 네.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 공장 측이 그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뭐 불법으로 파견 받았다 네.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고용 형태로 아리셀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네. 이들이 한 업무가 무엇인지.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단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는 메이셀이라는 인력 파견 업체가 있습니다. 네. 다 이 메이셀에서 이제 돌아가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다 이 메이셀에서 파견한 노동자들이었는데 양측의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공장 측에서는 아리셀 측은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도급 인력이다. 그래서 이런 업체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이 다 공급 업체에서 주도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력을 파견한 메이셀은 네. 우리는 도급 업체가 아니다. 파견 수수료만 받고 단순히 사람만 공급을 해주는 파견 업체일 뿐이다.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은 네.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원청인 공장 측, 즉 아리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파견 인력이 불법인지 네.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들이 한 업무가 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과 관련돼서는 핵심 공정에 대해서는 파견 인력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이 불이 난 이 아리셀 공장은 네. 그 1차 전지라고 하는 이 건전지를 패키징, 그러니까 포장을 하고 하는 이 업무가 주 업무거든요. 네. 이게 제조업 공정에서 핵심 업무인지를 좀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핵심 업무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이셀이라는 업체가 파견 인력 업체인데 정작 그 1차 전지 제조업으로 그 등기한 업체로 드러났어요. 아, 그리고 네. 그 소재지가 네. 화재가 발생한 현장 아리셀 네. 공장 3동 2층 바로 그곳을 소재지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조업체에서 불법 파견 그런 것들을 이제 벗기 위해서 좀 음성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떤 업무를 한지도 이제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네. 그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그 32개 업종에 이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냐 업무라고 본다면 이건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그냥 일반 업무다라고 본다면 또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여러 논란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화재 사고 나기 이틀 전에 화재가 발생했었어요. 그랬었다면서요. 네. 네. 119 신고를 안 했다는 점도 지금 현행법 위반이다라는 논란이 있는 거고요. 작업장에는 아시겠지만 비상구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로 지금 합쳐진 것도 논란이고 작업장 내부에서 불이 났을 때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이 우왕좌왕했거든요. 네. 어디가 어딘지 제대로 몰랐다. 이거는 현장에서의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불법 스팸 문자가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4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당국이 이달 말까지 그 불법 스팸 급증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불법 스팸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또 2차 피해 우려는 없는 건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17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스팸 문자 피해 접수가 그러니까 이제 5월 같은 기간에 네. 비해서 17일 동안 네. 5월 1일부터 17일까지 보다 40%나 급증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면서요. 그렇죠.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한 1,900만 건, 네. 5월 달인데 이제 6월 달에 오니까 2,700만 건.
정도 됐고요. 네. 갑자기 40% 정도가 늘은 거에 대해서 이게 자연 이제 증가가 아니고 네. 인위적인 어떤 사고나 사건 예. 이런 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유축을 하고 있고, 아. 그다음에 방통위에서는 주로 이제 문자 발송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그 업체에서 주로 보안 사고가 벌어진 게 아닌가 하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단순히 40% 급증하는 거에만 신경을 썼는데 건수로 굉장히 많은 거군요. 그렇죠. 네, 2,796만 건이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고가 됐다. 신고된 것만. 신고 네. 안 한 것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겠네요. 그렇죠. 신고 안 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신 분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문자들이 발송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 일단 좀 짚어봤으면 하거든요. 그 문자 재판매사에 네. 해킹 가능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문자 재판매소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문자를 휴대폰에서도 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통신사들이 기본적으로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개인이 보내는 경우고, 이제 어느 회사가 아예 이제 대량으로 많은 뭐 수천 명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 이제 개인이 아니고 회사 이렇게 차립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주로 이제 문자 중개 사업자인데, 네. 이거는 통신업자도 그냥 할 수 있고요. 네. 통신업자들이 자기들이 하지 않고 그런 업자들을 또 이렇게 불러서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불러서 하는 경우가 이제 문자 아까 말씀드렸던 재판매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지금 현재 한 1,000개 업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올해 이제 이번 달이죠. 6월 달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문자 재판매 사용자들에 관해서 이 전송 자격 인증제를 하겠다. 언제부터요? 이제 원래 이제 12월이고요. 네. 6월 달에 이번 6월 달에 이걸 이제 공고했고요. 네. 이제 6개월 뒤부터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 남았죠. 아.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뒤쯤 되면은 이 전송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까 이제 그 문자 중개 사용 그 사업자가 이제 다 감리 감독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아마 1,000개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줄어서 일설에는 네. 야, 이것 때문에 마지막 6개월 동안에 한번 막판 벌어보자. 그러면서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닐까, 또 이런 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자 중개 사업자는 통신 사업자 설비에 네. 시스템을 연결해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네. 사업자인 거죠. 네. 근데 9개 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까 통신사가 직접 통신 사업자인 동시에 네. 문자 중개 사업도 하고 있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KT하고 LG U+는 그렇게 그렇죠. 한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까? 네. 근데 그거 말고 문자 재판매사. 사업자. 네, 그거는 거의 1,000개 가까이 1,000개 된다. 넘게 있습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지금 불법 스팸 문자 80% 이상이 문자 재판매 사업자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네. 재판매 사업자별로 가격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박리담매처럼 대량의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을 낮추더라도 많이 보내는 게 이득이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의뢰를 받아서 이제 주로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네. 이게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보내려다 보니까 주소록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네. 이제 개인정보인데,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원래는 합법적으로 당사자한테 승인을 받은 경우만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본인이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그 개인정보들 이제 어떤 방법이든지 모아서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혹시 여기 문자 이제 재판매 사업자들도 보면은 계정을 이렇게 주면서 그 안에 자기들 그 주소록 같은 거 관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해킹당한 거 아닌가, 또 그런 것도 보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 당사자인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저희 일반 소비자,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교수님도 그렇고요. 소비자에게는 그 문자 재판매사에게 우리 정보가 넘어간다는 거를 알려주진 않죠. 그렇죠. 네. 보통 알려주진 않고요. 보통 이제 위탁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합법적으로 문자를 받겠다라고 승인을 하면 그거를 이제 뭐 A라는 회사가 그 문자 재판매하는 사업자한테 넘겨주고, 네. 자기가 전달할 광고도 같이 넘겨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수만 명의 고객들한테 쭉 뿌리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승인한 적이 없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 전혀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주식 관련된 메일 네, 맞아요. 온다든지, 네.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위탁하거나 승인했던 내용이 아닌데 왜 네. 내 정보가 저쪽에 들어가 있지?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어디선가 뭔가 이렇게 쓸 때 있잖아요. 네. 부지불식간에 무슨 체크하라 그러면 신경 안 쓰고 막 체크했더니 네. 그런 거가 혹시 개인정보
그 유출되는 그런 경로가 아니었을까. 가끔 어떻게 저렇게 알지?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한 게 아닌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다른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를 쓸 수 있습니다라는 약관에 보통 사인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디에 보내줬는지 원래 1년에 한 번씩 네. 그 정보를 준 업체들 리스트를 당사자한테 통보하기도 있어요. 소비자에게. 예. 네. 근데 이제 받아본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면 가끔씩 왔는데 신경 안 쓴 건지도 신경 안 모르겠어요. 쓰셨을 수도 있고 뭐 네. 안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막 퍼졌다기보다는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보는데, 첫 번째는 이게 지난 3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네. 코로나 상황 때 이제 비대면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주문할 때 되게 이전까지는 오프라인 매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때 이제 개인정보를 다 넣었는데, 문제는 그 3년 동안에 7, 80%의 인터넷 사업자들이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작은 업체들, 특히 작은 네, 업체들이 네. 작은 업체들은 망할 때 지금까지 확보했던 개인정보를 갖다 팔아 넘깁니다. 그 돈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같은 데 보면은 네. 그런 개인정보들이 엄청나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네. 뭐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다 모든 개인정보가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에 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다 불법이죠. 네. 네, 불법이고 원래 그 가입할 당시의 목적과 전혀 다른 쪽에 이제 제 개인정보가 떠들기 시작하는 거고, 네. 그걸 대량 문자 발송하는 데서 특히 뭐 주식이라든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데서 그것들을 구매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정말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년에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서 개인정보 유출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그렇고, 지금 우리 얘기 나누고 있는 이제 스팸 문자, 네. 이게 대량 문자 정송 서비스하는 이제 문자 재판매사가 네. 지금 1,000개가 넘다고 하니 네. 도대체 얼마만큼 털려 있는 건지 갑자기 그냥 너무 우려가 전제 돼요. 전공을 네. 보완을 하고 있는데, 네. 보완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거의 다 털렸다. 그냥 공공인이 털렸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맞고요. 아. 심지어 뭐 주민등록번호도 거의 다 공개돼 있다. 네. 뭐 다만 주민번호까지요. 네. 뒷자리까지 다. 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안 걸리는 게 행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노출되지 않은 게 행운일 수도 있다. 비껴가면 행운이다. 네, 뭐 그 정도까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딘가가 이걸 뭔가 사용을 하려면 네. 집 주소, 네,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 정도만 알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너무 많죠. 네, 아. 너무 많고 특히 이제 뭐 휴대폰 번호를 알고 휴대폰 번호에 보통 이제 스미싱이라고 하는데 문자 네, 같은 네. 거 줘서 링크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보내오면 네. 그 링크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이제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대폰의 권한을 접수를 해요. 네. 그러면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연락처, 네. 그다음에 사진, 네. 뭐 이런 개인적인 것들을 바깥에 다 가지고 나가고, 심지어 그 안에 인증서가 있으면 인증서도 마음대로 탈취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의 명단을 토대로 해서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아. 그럼 이제 저쪽에서는 알고 있는 저한테 문자가 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퍼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휴대폰이 털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거의 휴대폰에 있는 것들은 되게 사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과 관련된 부분도 시작해서 뭐 프라이버시 문제가 이제 그렇죠.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한번 휴대폰 해킹 당하면 거의 사람이 이제 멘붕에 빠진다. 보통 그렇게 많이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는 게 네. 아예 전화까지 해가지고 네. 뭐 좋은 정보 주겠다 하면서 전화까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완전히 해킹이 된 건지. 뭐 전화- 저도 사실 받아봤고요. 아, 어떤 네, 어디서 리딩방, 봐서 뭐 주식 리딩방에서 주식을 원래 갑자기 하세요, 교수님? 하지 않는데 하지 않는데 네, 와요.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런 게 있으니까 와서 해보세요. 처음에는 궁금해서 가입을 했어요. 어디에 가입하셨어요? 그 거기 카톡, 거기 오픈 온 거에다 채팅방에도 오픈 채팅방에 가입을 해보고 쭉 해봤더니 네. 엄청나게 빠른 정보들이 올라가니까 제가 쫓아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당사자한테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요? 네, 전화가 와서 왜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는 것까지 체크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왜 들어와서 읽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뭐 관심 없다. 네. 한 두어 번 정도 거절했더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별로 돈이 안 되는지 별로 안 하고 다른 몇 사람한테 번씩 통화하셨어요? 저는 한 서너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너 번 전화가 왔는데 네. 한 번 통화할 때 몇 분 정도 응대를 뭐 짧게 하셨어요? 합니다. 짧게요. 짧게. 네. 처음 카톡으로 몇 번 오다가 아. 나중에 이제 전화로도 오고요. 그래서 네. 야 불법에
불법을 행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목소리까지 담기면 나중에 정말 이게 증거 자료일 텐데 그렇죠. 대범하게 그냥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처벌이 그렇게 또 크지도 않아요. 이제 이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과태료 형태로 뭐 내거나 네. 그러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니까 네, 실제는 이제 법적인 제재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네. 자,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정도 하고 몇 번 하고 끝났는데 네,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운이 나쁘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네.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경우 네. 피해를 봤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전화가 오거나 스팸 문자를 받으면 아예 완전히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 건지. 원래는 불법 스팸 신고센터가 있어요. 네. 그 불법 스팸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게 지금 신고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많은데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너무 정말 일상이 힘들다고 그러신 분한테는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세요라고 합니다. 아, 그 정도로요. 네, 그거밖에는 사실은 깨끗하게 정리할 길이 없고요. 어떤 분들은 뭐 혹시 전화를 다시 이렇게 초기화시키면 돼요. 근데 전화 초기화해봤자 전화번호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남아 있죠, 저쪽에 다 남아 있죠. 정보가.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불편하더라도 전화번호를 바꾸는 게 가장 깔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2차 피해도 우려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던데 어떤 형태의 2차 피해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자 같은 거를 받았을 때 링크가 오면 휴대폰 네. 보통 해킹이 되고요. 휴대폰 해킹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이제 금융 쪽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금융사 이전에도 보면 휴대폰 해킹되고 나서 본인의 온라인 이체 같은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고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부분들은 바로 일어나지 않고 좀 시간이 뜸한 상태에서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문자를 잘못 클릭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사건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클릭하는 순간에 휴대폰의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고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모아져서 또 판매하는 데 추가적인 판매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네. 제3자가 판매하는 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 그 몇 개월 후에 또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2차 사고들은 언제 일어날지 사실은 잘 모르고요. 또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도 잘 모르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받아봤는데 해외에서 네. 뭐 카드가 결제됐다 이러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건 보이스피싱일 거라고 미리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해보지도 않았고 눌러보지도 네, 않고 네, 했거든요. 네. 그거 잘한 거죠. 그렇죠. 문자 중에 보면 이제 웹 발신 말고 네. 해외 발신이라는 게 딱 네, 오는 네.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100% 누르시면 안 됩니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누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악성 코드가 휴대폰 안에 설치돼서 악성 코드가 이제 내 휴대폰이 내 게 아닌 거죠. 네. 내가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 모든 걸 저쪽에서 다 볼 수가 있고 네. 연락처도 마찬가지로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휴대폰을 초기화를 시켜야 되고 번호도 네. 사실 새로 발급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 스팸 문자라는 게 그 자체로도 공해지만 정말 이렇게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건데 네. 근절이 안 되는 이유 아까 그 처벌이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수사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게 아직까지 둘 다인 것 같아요. 예. 너무 광범위하게 또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하기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피해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피해가 크지 않으면 네. 그냥 피해가 예상만 되지 현재 발생하지 않으면 또 수사에 참여하기 힘들어지고요.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이게 형사 사건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네. 처리가 되는데 네. 단지 스팸만 발생했다 그럴 때 그 스팸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다 발생하는 거라서 나만 겪는 게 아니라서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도 네. 그게 특별한 걸로 취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디지털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전담팀도 따로 만든다고 하던데요. 있는 건가요? 이미? 이제 원래는 있는데 네. 지금 이번 사건 때문에 특별히 더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킹 사고인지 아닌지를 먼저 좀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재판매 사업자들의 해킹 분야를 제일 많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킹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해서 만약에 발생을 했으면 이제 이거는 해킹 사고가 돼서 이게 지금 이제 문자와 관련된 법이 아니라 별도의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네. 그 요즘 휴대전화에는 정말 개인 정보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거에다 자기 고유의 어떤 계좌번호 이런 거 다 들어있고 그렇죠. 결제할 수 있는 카드들도 다 심어져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자칫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해야 될 텐데 이게 개인 차원에서 조심한다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보통은 이제 그 SMS 그 문자 가지고 해킹 당한 경우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네. 휴대폰 같은 게 접수가 되면 네. 휴대폰 안에서 여러 사이트 접근할 때 로그인 패스워드를 보통 치죠. 네. 그런 것들도 다 바깥에 가지고 나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큰 뭐 대형 상업용 사이트가 됐든 은행이 됐든 되게 계정 이름하고 패스워드 거의 비슷해요. 네, 다르게 해놓으면 헷갈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뚫리면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데서 또 다른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불법 스팸을 가지고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어떤 걸 맨 처음 해야 되냐면 계정의 암호를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이트마다 조사를 다 해서 네. 이게 정말 번거롭거든요. 사이트가 네.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바꾸셔야 되고 뭐 보통 이제 이중 보안이라고 그래서 네. 그냥 패스워드 바꿀 때 보면은 이제 바꾸고 있는 휴대폰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네, 과정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런 형태로 이중 보안 형태로 다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외부에서 또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네. 번거롭지만 이제 로그인 패스워드를 다 바꾸시는 작업을 하셔야 가끔씩 된다. 패스워드가 뭐 네. 몇 개월 경과됐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네, 네. 변경하시겠습니까? 할 때 귀찮아서 3개월 뒤에 할래 하고 딱 누르고 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그런 게 올 때는 바꾸는 게 그렇죠. 좋겠네요. 아까 뭐 코로나 때 한번 이제 팔렸던 그 개인정보의 사이트 정보가 지금 쓰고 있는 다른 사이트 정보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이쪽 사이트를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럼 지금 해킹 기술로 봤을 때 휴대폰 안에 모든 자산을 담는다는 거는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다는 네. 생각이 꼭 들어요. 필요한 거 아니면은 다 담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우리가 무슨 이제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페이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너무 편리해서 익숙해져서 그렇죠. 원래 그 원래로- 편리한 거하고 네. 보안은 상반관계예요. 네. 네, 그래서 편리한 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보안의 펑크가 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들을 휴대폰에 다 심어놓고 그 안에 정보들 다 이제 불필요한 것까지 다 올려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치 PC에 데이터 백업하듯이 네. 그런 경우는 아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절대로 휴대폰 메모에다가 비밀번호 써놓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휴대폰 보통 이제 보통 계정 패스워드 할 때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이 네. 그 특수문자 썼을 때 자기의 고유 암호를 딱 한 다음에 네. 사이트별로 이름도 다르고 뭐 URL도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자기 규칙을 붙여서 몇 자씩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이트마다 암호가 다 다른 형태의 암호가 되죠. 또 네. 외우기도 편하고. 근데 저는 이게 끝자리 몇 개 바꿔서 계속하다 헷갈려가지고 네. 로그인 급할 때 못한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좀 복잡한 거 본인 거 해놓고 네. 이제 사이트마다 조금씩 바꾸면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그 구제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아. 대책도 필요하지만 네. 피해를 봤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거의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네. 주위에서 보면은 게 큰 돈은 아니지만 엄마 나 뭐 필요해. 그래서 전화가 안 돼. 그래서 실제로 그 네. 피해를 입은 저희 동료 아나운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경찰에 가서 접수를 하고 해도 못 돌려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네.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이제 스미싱도 그렇고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면 네. 되게 저쪽에서는 이제 휴대폰을 쓰는 경우도 되게 대포폰을 쓰고 통장도 대포 통장을 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추적하는 게 거의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예방적인 측면에서 그 보통 내가 내 개인 정보가 털렸나 하는 네.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키사 같은데 네. 보통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진흥원 그 안에 가면 이제 privacy.kisa.or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털린 내 정보 찾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들어가서 보면 이제 각각의 사이트마다 자기 로그인 패스워드를 한번 넣어보면 네. 이게 지금 다크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크웹에서 거래 중인 정보 중에서 내 정보가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를 이렇게 확인해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예방 측면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privacy.kisa 키사점 네, 기사점 co.kr일까요? 네, OR.kr. ORG인가요? 네. OR.kr인가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신고를 하고 싶으면 뭐 국번 없이 118, 뭐 112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네. 112는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118은 보통 이제 스팸 신고센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의 김명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이번에는 꼭 필요한 부동산 뉴스 짚어보고 한 뼘 깊이 한 발 빠르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의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정부가 그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거 관련 그 결혼 출산 지원 확대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합니다. 일단 그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을 뭐 늘린다고 하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출산 가구 주택 공급 물량을 연 7만 호에서 12만 호 플러스 알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사실 2022년부터 민간 아파트 공급이 매해 30만 호를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출산 가구에 대해서 12만 호 플러스 알파를 집중 공급하겠다. 네. 뭐 그건 상당히 공급량이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난해 전국 아파트 공급 물량이 18만 5천 호 정도에 그쳤었는데 네. 뭐 12만 호 정도를 집중 공급한다. 그만큼 정부가 주거 관련돼서 출산자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공을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이걸 보여집니다. 얼마의 기간 동안에 그 1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죠? 예, 매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매해 12만 호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사실 이제 최근 PF 대출 냉각이라든지 고금리 그리고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건재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공사비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인허가 착공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급은 앞으로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요. 이제 민간 공급 외에도 공공에서도 직접적으로 택지 공급을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뭐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신규 택지 2만 호를 추가 발굴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린벨트는 이제 수도권의 허파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와 도시 간 이제 분뇨 문제를 줄이는 연담화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난개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놓는 이제 유보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제 출산 가구에게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 네. 그만큼 이제 수도권의 택지 구둥난이 현실화됐고 그리고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게 정부가 좀 더 공을 들이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주택 자금 마련 부분에서도 이제 문턱을 많이 낮춘 것 같아요. 그 기존에 이제 신생아 특례 또 전세 자금 대출에 있어서 그 소득 요건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2억 5천만 원까지 완화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이 주택 가액이 9억 원이야 대출 한도가 5억 원인데요.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차주 소득이 내년에 2.5억 원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는 한강변 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나 그리고 서울 외곽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런 데 수요가 좀 붙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뭐 경기도에서는 선택지가 매우 넓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6억 원이야 주택가액이 70% 이상씩 되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좀 골라보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노후계획 도시 선도지구 호재가 있는 분당 같은 일기 신도시라든지 네. 뭐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남부 그리고 이제 GTX A 노선 같은 경우도 이제 구성역 오픈도 있는데요. 그 주변의 광역교통망이 개선되는 지역에 일정 부분 수요가 유입될 수 있겠습니다.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남부면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분당이라든지 판교, 판교, 용인, 용인. 수원 이런 지역을 광교 꼽을 뭐 수 이런 있을 쪽, 것 동탄 같습니다. 이런 쪽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 봐요. 네. 자, 그러면 현재까지 그러면 그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집계된 게 있나요? 네, 이제 올해 예산안이 10조 원 정도의 규모인데요. 이미 네. 이제 6조 원이 소진된 상황입니다. 아. 그 올 초반에만 해도 이제 저리 대출을 갈아타는 이제 대환 대출 수요에 몰렸고
있고 네. 또는 이제 전세 대출 수요가 많았는데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급매물 매입 수요, 내 집 마련 수요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해 올해 신생아 출산을 전제로 한 저리 대출이기 때문에 30대 이용률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죠. 벌써 6조 원 소진이 그렇습니다. 됐으면요. 네. 그럼 나머지 4조 원이 있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되면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예산안을 채울 예정에 있고요. 네. 뭐 내년에도 10조 원이 될지 예산을 조금 더 태울지는 지켜볼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주택의 그 청약 요건도 완화됐던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신규 출산가구 특별공급 재당첨 1회 허용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결혼 전에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에 이를 배제시켜주는 규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본래 아파트 특별공급은 이제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잖아요. 일반 청약 말고 맞습니다. 특별공급. 네. 근데 이제 결혼 전에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결혼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악용해서 이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어머나. 신혼특공을 노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좀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기는 한데요. 네, 네. 어떤 영화가 떠오릅니다. 이거 막 그 아이 막 입양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런 이상한 부작용이 좀 영화가 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 전에 이제 관련 부분을 보완할 필요는 있는데 해당 조건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신혼부부가 몇 차례 아파트를 당첨받는 사례도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좀 주택 구매 여력이 낮은 거 아닙니까? 출산 가구 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린 나이면은요. 근데 그런 경우에 민간 임대라든가 우선 공급 물량 배정 기회는 일단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올해랑 내년에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전국 총 10만 호 정도인데요. 네. 이 중에 4만 호 정도를 출산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물량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임대 중에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신생아 특공의 5% 그리고 일반 분양 내의 우선공급 30%를 신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출산자 신혼부부들이 이제 민간임대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요즘 이제 PF 대출 연착륙의 일환으로 이제 리츠를 활용해서 리츠. 네,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로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임대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고 네. 또 출산 가구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물량도 네.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공공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아까 10만 호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 중에서 맞습니다. 4만 호 정도를 네. 그러면 정부에서 그러니까 공공에서 임대주택 개인 거를 사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해당하는 주택은 이제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네. 연립다세대일 수도 있고 또 네. 지역별로 물량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뭐 대부분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안팎을 공급하기 때문에 네.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는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럴 경우에 공공이니까 아무래도 매입 임대주택은 다른 일반 전세가라든가 월세보다는 당연히 싸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8년 정도 최대 거주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 주변 시세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가 저렴하고 네. 또 임대료 5% 상한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갱신계약 시에 임대료 부담도 비교적 네. 낮은 편에 속합니다. 8년이면 주거 안정이 네.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했죠. 이거 네. 큰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액공제 중에서 결혼 특별세액공제. 네, 결혼만 해도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요. 네. 그 혼인신고할 때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네. 그 적용 대상이나 공제 금액은 이제 오는 7월에 그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정확히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주영환 부위원장님 발언으로는 100만 원 규모의 결혼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서 좀 생애 주기별 또는 결혼으로 인한 지원을 조금 더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하실 부분이 이제 혼인에 따른 조세 특례가 확대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게 돼서 2주택이 됐을 때 네. 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2주택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해서
세금을 1주택자 부담만 내게끔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각 주택을 두 채를 갖고 있더라도 결혼이 장점이 되면서 세금도 세이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근데 원래 각각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 5년 동안에는 네. 2주택자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동안. 근데 그걸 이제 10년으로 늘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하도 안 하고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이렇게 네. 이제 고육주택을 쓴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아기 가지면 아이고 유세다 하는데 진짜 이제 결혼하고 아이 가지면 외국자죠.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이고 뭐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애 낳는 사람들한테 다 해주면 그동안 열심히 모아서 내 집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네. 상대적으로 기회를 뺏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2030의 결혼 정년기에 있거나 뭐 40년 초반에 만혼이신 분들에게는 일정 부분 혜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청해통장 장기 보유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신혼부부나 출산자에게 물량이 돌아갈 경우 당첨 확률이 분양시장에서 좀 낮아지는 그러니까요. 문제들이 이제 세대 간 갈등을 낳는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출산자를 대상으로 아무래도 혜택을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이제 결혼을 바로 한 사람, 출산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불만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이제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결혼특별세액공제, 그건 결혼해야 받을 수 있는 네.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양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배우자가 결혼 전에 당첨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면 완전 다시 리셋됩니다. 그럼 신혼특공이나 신생아 출산 특별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결혼에 따른 부분의 혜택, 주거 인센티브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결혼 특별세액 공제는 혼인 신고할 때 특별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소득 공제하고 다르고 전체 세금 내는 거에서 100만 원을 딱 빼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어떻게 큰 보면요. 네. 네. 자, 가계대출이 3개월째 증가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런 특례 대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뭐 어찌 보면 지금 뭐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네. 또 고령화에 따라 또 최근에 이제 학령 인구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500만이 되지 않지만 고령자는 900만이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구 소멸에 따른 지자체 간 빈집 문제라든지 또는 자산 가치 양극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장기적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을 예상했을 때는 어찌 보면 이번에 신혼부부나 출생자에 대한 주거 대책이 꼭 필요했던 부분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자가 이전에 도움이 돼서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좀 집이 있고 안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 출산 가구의 그 2억 5천까지 그 대출자 소득 기준 완화하는 거 이거는 네. 몇 년 동안이에요? 내년 정도까지 시행이 되는데요. 네. 그때 매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게 이제 주택 구입할 때 1에서 3% 저리 대출이 가능한 게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요. 네. 매매도 가능하지만 전세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매매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네. 전세는 5억 원까지 이하. 주택을 3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네. 최근에 관련한 규제를 2억 5천으로 이제 내년에 출산 가구 대상으로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 네. 이게 영원히 시행은 되는 것은 아니고요. 3년 한시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3년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럼 보여집니다. 당장 전세가나 매매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 지역의 전세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편이기도 네. 합니다. 자,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 마련할 때 추가로 또 어떤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번 대책 중에 입법 예고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속도가 있게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정책 보완을 위해서 결혼을 앞둔 좀 2030 세대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